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로 중단됐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조력자들이 잇따라 구속 기소되고 새로운 로비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김 씨가 태도의 변화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국내 송환을 선택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다음 주 초쯤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바꿔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정식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부위원장의 거취가 당권 경쟁 구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가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대장동 일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와 병원 치료로 연기돼 왔었는데요. 재판이 중단된 사이 김 씨에게 불리한 상황이 잇따르면서 김 씨가 오늘 재판에서 입장을 바꾸거나 새로운 진술을 할지 관심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김만배 씨는 자신을 도운 측근들이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김 씨의 건강 상태가 나아진 게 확인되면서 수차례 연기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사업 수익의 사용처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7,88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5명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 씨가 언론과 법조계에 전방위적 로비를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일부 언론인 및 법조인들과 돈 거래를 해왔고 이 가운데 한겨레 신문의 A 간부에겐 9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3억 더해서 9억 총 무슨 게 맞으신가요? 근데 그 기자들한테 돈을 준 게 무슨 대장동 기사를 막기 위한 뭐 그런 거라는데. 재판이 중단된 사이 김 씨에게 불리한 상황이 잇따랐고 수세에 몰린 김 씨가 기존과 다른 진술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한국일보가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간부를 해고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자 신문 1면을 통해 해당 간부가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며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동거래를 한 한겨레 신문 간부는 해고됐고 중앙일보 간부는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불법 체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국내로 송환될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복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지난해 5월 검찰 수사 직전 싱가포르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는데 태국 방콕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체포 당시에는 김 전 회장이 소송을 걸어 송환을 최대한 늦출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현지에서 불법 체류를 판단하는 간이 재판이 열리자 바로 불법임을 시인하고 긴급 여권 발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불법 체류자임을 부인하고 행정소송을 벌일 경우 송환에 몇 개월이 걸릴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측근들에게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것 같아 미안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입국하면 쌍방울 그룹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 현지에서 긴급 여권이 발급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뭐 일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김 회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꾼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한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김성태 회장은 이른바 전직 조폭 두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을 굉장히 크게 일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직 조폭 두목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관련되는 사람들이 최근에 본인의 해외 도피와 관련해서 6명 가량 구속영장을 청구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의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수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 기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본인 진술이 알려진 바로는 회사는 좀 살려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 쌍방울 관련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굉장히 지금 그 회사 자체 운영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향후 그 수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쌍방울 그룹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쌍방울 그룹이 살아 있어야 본인도 추후에 어떤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것.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그 개인적으로 한국이 아닌 이게 체포가 돼가지고 태국의 수용 시설에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한국에서 들어가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재기와 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도피 생활하면은 좀 은둔해서 지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김성태 전 회장 그동안 도피 생활 중에 한국 음식을 공수받고 생애 파티도 유명인 불러서 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물론 골프장에서 잡히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눈에 띄는 생활을 했어요. 그거는 현지에서의 조력자가 없다면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김치, 김 등을 한국에서 공수해 왔는데 또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운 횟감, 고등어 이런 것도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공수했다라고 하고요. 8개월 동안 잠적 생활을 했는데 본인 생일 때는 뭐 호화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뭐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파티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 어떻게 지냈냐를 검찰이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중무장한 이런 경비대까지 고용을 사적으로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공수해오고 잠적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 쌍방울 직원들 7명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검찰은 한 상황이고 이 태국의 현지 전 이 한인 회장도 도움을 준 게 아닌가라고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뭐 김 전 회장이 국내로 들어오면 이제 수사가 진척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지가 이제 관심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정말 수십 명의 어떤 고위 변호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검찰 출신인 이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로 변호사 비용을 받고 나아가서 쌍방울로부터 23억 원 정도의 어떤 그런 전환사채 관련되는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검찰에 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김 회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만 살려준다고 하면은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어레인먼트 결국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을 검찰에 제안했던 적도 있는 그런 점에 미뤄봤을 때는 본인으로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자 뇌물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 중에 쌍방울그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 소환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비 대납의 요지는 계속해서 1심, 2심, 3심 동안 재판을 장기간 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변호사 보수를 조금 준 거 아니냐. 지금 한 2억 5천 정도를 줬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인데요. 이게 뭐 대형 로펌을 선임한 점 등등에 의할 때
아주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거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그 부분을 이 수임을 했던 변호사들에게 쌍방울이 대납해 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수사는 좀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 전환 사채를 어떻게 발행했는지 또 실제로 어떻게 지급했다는 건지 누구한테 지급했다는 건지 예. 그 금액이 얼마라는 건지 다 수사에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성태 전 회장의 입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불리한 진술이 나온다면 아마 성남FC와는 또 별도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한 변호사님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비를 굉장히 적은 액수를 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제 법조계 인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로펌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좀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이자 정치인이다 보니까 예. 정치인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비용을 크게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보통 정치인들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산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 공선법 위반으로 1심, 2심, 3심 하는 동안 20-30명 이상의 고위 전직 판사 출신, 검찰 출신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대까지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상당히 긴 점에 비추어 보면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그 재산 신고를 전후가 예.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건 무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알고 봤더니만 그렇게 변호를 해준 사람들의 상당수가 쌍방울 관련되는 회사에 사회이사로 있었고 특히 좀 전에 그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 정도 같은 경우 정도의 이 쌍방울 관련되는 그 전환 사채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고 관련해 가지고 그 이른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네. 다 나와 있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인 변호사에 대한 그 변호사 비용을 낮췄다라는 그런 시각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긴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그 변호사들이 뭐를 기대하고 했는지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가 BBK에 한 160억을 투자를 했는 사건을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했고 예. 그 관련해서 삼성전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대납받은 사건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7년형을 받은 예.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있었던데 결국 그와 같은 사건이 이 사건과 거의 손바닥 양면으로 일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네. 유력 정치인이고 대선까지 어떤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서 도와줬다라는 그런 전략을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해줄 수도 있지만 아예 지금 그렇게 일단 줬다는 것 사실 하는 것 자체가 혜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저가로 해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은 일단 직무와 관련돼서 하는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것이 얼마이건 간에 변호사들이 적게 해줬다는 그 사실 자체도 변호인 비용을 사실상 뇌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S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의혹 한번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내부. 쌍방울 관련해서는 내부이라고. 예, 결국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이와 같은 사건 자체가 더 악재일 수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그 남자로서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회사와 자기의 미래를 지킬 것인가 이런 절체절명의 관계에 있고 한국에 들어오는 빨리 들어오는 입장을 보고 거기다가 관련되는 사람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난 도와준 것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이 내가 대신 사실상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실체적 진실이 지금은 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사회이사한테 23억 원이나 되는 이 그 전환사채를 그 사실상 무료로 넘겨줬다는 그리고 그 돈이 결정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짐작컨대 이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확보한 상태에서 김성태 회장에게 제시할 경우 김성태 회장도 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국내 송환을 이재명 대표도 좀 주시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좀 보시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에 본인들의 입장을 적시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는 변호사비 대납을 받은 적 없다라고 한 사실이 허위 사실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불기소를 하면서 증거가 불충분한 거다. 하지만 짚히는 대목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전환사채로 자금을 세탁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등을 불기소 이유서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검찰로선 조사를 할 것인데 사실 그렇다면 23억 원의 수임료가 정말 적정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펼쳐졌던 그 재판이 난이도가 엄청 높은 소송이 아닙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냐 없냐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 아닌지 그 여부를 봤던 것이거든요. 법리적으로 들여다볼 사실관계가 아주 많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인 수사에는 약간 그 지지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려주는 그래서 뭐 연수원 동기들이 도와줬다라고 항변을 하기도 했어서 이 부분을 정말 전제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수임료를 주지 않았다는 전제부터 성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사실 좀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게 불기소 이유서에 그렇게 검찰이 이유를 써놨다면 왜 그 당시에는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 당시에 어떤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떤 그것을 수사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당시에서의 어떤 그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죄의 증거도 아직까지 없었던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른바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죠. 김성태 회장이 작년 5월 달에 지금 출국을 했다가 그리고 출국했는 것도 알고 봤더니만 검찰 내에 있는 수사 그 어떤 압수수색 관련되는 비밀을 다 뽑아내가지고 나한테 압수수색이 오고 이 체포가 될 수 있거라는 걸 알고 그 직전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핵심적인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고 관련되는 뭐 지금 현재 쌍방울의 양모 회장도 조만간 귀국할 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부족했던 증거에 대한 물적 증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수사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의를 표명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게 없다는 반응인데요. 나 부위원장은 오늘 정식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의를 밝혔다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흘째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정식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여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이 사직서를 낸 게 없다고 하자 나 부위원장은 정식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건을 걸고 주고받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일에 집중하란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오는 21일까지 사실상 시간을 준 겁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22명,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만찬을 했고 이번 주말엔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광역단체장들을 만납니다. 나 김연대도 아니고 나 김장연대도 아니고요. 김나연대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김민연대다. 국민과 함께 당과 함께. 세종과 청주를 찾은 안철수 의원은
차기 총선 압승을 위한 수도권 대표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의 민심을 잘 아는 사람이 지휘관이 돼야 됩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예,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뭐 나 부위원장의 이야기가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뇌관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게 없다. 나 위원장은 뭐 오늘 사표를 쓰겠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김대기 비서실장한테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려할지 수리할지 결말이 안 났다고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보이니까 나 부위원장 입장에 그래요? 정식으로 사의서 낼게요라고. 이 말이 뭐냐? 사실은 정확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낸 사표를 수리하든지 반려하든지 제 거취를 결정해 주세요라는 대목까지 온 거죠. 이 대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대통령실이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그걸 결정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자 완전히 그러면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보다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이 말려서 나가면 내가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말려서 안 나가는 모양이죠. 대통령과 한번 뜻을 거역했지만 힘이 있지만 대통령이 말려서 안 나간다.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신의 생물이라서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유지가 된다면 지금 뭐 선두권으로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 그런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대목은 사실은 출구 전략으로 비춰진다. 그러니까 신 의원님 말씀은 나 부위원장이 좀 대통령실에서 본인의 면을 세워주길 바라는 좀 그런 그런 면도 있지 않겠어요. 보십시오. 흥가리식이라고 해서 자기 딴에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정책을 어쨌든 개인의 아이디어 뭐 냈는데 이것을 빌미 삼아서 완전히 이른바 당 안팎에서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사람을 바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공격을 해야 되고 이 정도가 심한 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도 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뜻을 잘 알겠는데 출마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는 하겠는데 적어도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압박에 의해서 물러나면 나경원 전 의원의 미래가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나 부위원장의 바람은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오늘 내일지부터 확인을 해봐야죠. 나 부위원장이 사표를 진짜 공식적으로 제출할 건지 아닐 건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소위 문자와 전화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받지 않았다면 내일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받아야 될 이유는 하등이 없는 거죠. 기존은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문제는 대통령실이 결재해지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자초한 거예요. 아니, 부위원장이 자기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언론의 해석은 뭐냐면 이건 정책 공격이 아니다. 이거 당대표 선거 나오지 말라는 시그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문제 핵심은. 그러면 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갑자기 대통령실이 이렇게 공격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잖아요. 전 거기에 시그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저는 그 시점에 대통령실 또는 윤 대통령의 윤심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소위 누구는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나 부위원장이 저런 발언을 하니까 우리 얘기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조를 꺾게 되면 나경원 부위원장 얘기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돌아올 때까지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본인 스스로 결정해
그 다음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이런 시그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나 부위원장이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떤 수준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불출마죠.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말씀을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게 되면 그 기조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대통령의 기조가 바뀌지 않게 되면 대통령의 생각과 반하는 출마라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경원 부위원장은 출마하는 이 상황에서 출마하는 순간 반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그 친윤 의원들 얘기하는 것처럼 제2의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이 되는 거겠죠. 그런 당대표가 됐을 때 소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서로 선순환되는 과정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장 3월 8일까지 나경원 부위원장의 지금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전 이 고민부터가 제가 볼 때는 나 부위원장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된 상황에서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 정말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는 출마하면 반윤으로 이미지가 찍는다고 찍혀주는 나 의원의 지금 관건은 3월 8일 전까지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무조건 나오죠.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대통령실과 나경원 부위원장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물론 뭐 신뢰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는 뭐 확실한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뭐 둘 사이를 제가 뭐 개인적인 관계 잘 모르지만 찍는다고 찍히느냐, 저게 상당히 괜찮은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십시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 이게 영리하게 또는 영악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보십시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각을 안 세우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자, 뭐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단합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정탈 안 맞고 해서 피해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이 나하고 사이를 이렇게 띄워놓지만 우리 대통령과 나하고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남는 문제는 뭐냐면 첫째, 출마를 강행한다 칩시다. 그러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 얼마나 될까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는 대목이 있는 거고, 대통령실에 저렇게 던져놓으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스러운 대목이 사표를 수리하면 나경원 전 의원을 대표 출마하면서 용인하는 모양새가 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게 되는 거. 그래서 당무 개입에 안 그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이 아주 골치 아픈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경전을 오래 갖고 갈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만나든 안 만나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본인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다 직접 전달돼서 좀 빨리 봉합하는 게 맞아요. 특히나 귀국 후에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두고 다른 당권 주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제가 나경원 대표와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계획을, 저희 해야 될 숙제를 써놓은 것입니다. 출마 여부를 되게 고심하고 있는데 나 전 의원 여러 가지 많은 숙고 끝에 좋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조언할 입장이 있지 않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출마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하는 게 본인에게는 좀 이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러니까 또 안철수 의원이 선거에 외곽에 빠져버리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중심에 못 올라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아주 얕은 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력이 안 되니까는 만약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결선 투표로 가기 전까지
그 과반을 넘기지 않을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소위 결선 투표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건데 만약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게 되면 김기현 대 안철수 구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김기현은 어떤 김장연대라고 얘기해서 윤 대통령의 윤심이 실려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면 아마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생기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라고 보는 건데요. 명분은 그런 거죠. 수도권 연대를 얘기하는데 핵심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 조직이 없어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조직적 과동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여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경원 좀 부위원장한테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한 번 정도 더 어떤 판에 올라가려고 하는 수기 때문에 저렇게 선거에서 제가 볼 때 이긴 사례는 별로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그렇죠. 권리당원들만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이 권리당원의 투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딜 지지합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 조사 결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당원들이 직접 가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온라인 투표를 하든 직접 투표를 하든 할 텐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 때가 20몇만, 지금은 80만에서 100만 된다니까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 양론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력이 많다고.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지지한다고 해서 안 넘어갈 거다. 당원들이 안 따라갈 거라는 여론 하나. 아니다. 이 정도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보는 양론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수도권이 많이 늘어났다, 2030, 40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당원들의 주축은 영남의 50, 60, 70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큰 뭐랄까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많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현재 우리 당의 구성 비율과 특성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친윤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 현실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을 놓고 언론에서 자꾸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 뭐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뭐 정치부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의 약간 희망이 섞인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내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 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4년 중임제 개헌. 그동안 사실 이 역사를 좀 되돌아보면 보통 이 4년 중임제 개헌이라는 얘기는 항상 정권 때마다 한 번씩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보통은 당시 청와대나 당시 여당에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들고 나온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신년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도 호응하겠거니 그랬는데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던진 거예요. 중대 선거구제 그것 말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헌이 중요합니다라고 4년 중임제 개헌을 덮어 씌운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제안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상당히 이렇게 되면 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개헌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뭐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썼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중대 선거구제 논의는 사실은 뒤로 빠지고 개헌 문제로 집중된다. 따라서 중대 선거구제 논의가 관심도가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노린 건지 안 노린 건지 뭐 제가 표현은 뭐 합니다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그 이재명 대표의 인식이 궁금했는데 분명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역주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현재 소선구제가 말이죠.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기는커녕 고착화시킨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그 중대선거구 개헌에는 중대선거구 개편에는 공감하는데 다만 중대선거구제만 유일한 대안인지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 말이 저 말이거든.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는 내가 안 반대한다는 표현을 안 하지만 개헌 문제로 오히려 더 덮어버린 이런 게 정치적 효과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중대선거구제라는 그 논리를 덮어걸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조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아무래도 의지는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안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당대표도 작년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당대표가 소위 대통령의 입으로 나왔던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정치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전 이건 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안을 제출을 했더니 무슨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를 갖다 엎으려고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핵심적으로는 이제 문제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이왕이면 이재명 당대표가 소위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기한다면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부분들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분권형을 얘기했을 때 4년 중임제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4년 중임제만 얘기하게 되면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그냥 5년 단임제인 것을 8년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의 제안을 국민에게 할 거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어떤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이제 군인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뭐 그닥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는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당헌 80조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일각에서 사실상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그런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헌 80조 조항 논란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소가 되면 당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는데, 당의 그 각 당직자의 직무가, 근데 여기에서 단수정을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당무위원의 의견에 따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빠져나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적용될 텐데, 박용진 의원의 지적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용, 이런 식으로 우리 대표 문제 때문에, 그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에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가 끌려가는 게 마땅한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되는 거지라는 의문에 대한 나름의 플랜 B, 플랜 C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대목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나와야 될 소리 좀 늦게 나왔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뭐 김성태도 어디 잡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이재명 대표 얼굴로 치러낼 수 있겠냐는 의문은, 질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뭐 80조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 불체코 특권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좀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상황에 될까요?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불체포 특권이 왜 필요한지를 확인해 준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당대표에게 70명이 넘는 검사가 들러붙고 240여 회 정도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피의 사실이 계속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표적 수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박용진 의원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내 공감대는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 이후에 소위 대장동 문제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됐었고,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자해를 하면서 수사가 중단되니까 갑자기 성남FC가 나오고, 성남FC가 나와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니까 왜 출석하지 않느냐, 출석 안 하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출석을 했더니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태국에서 김성태 씨가 검거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1년에 짜여진 틀로
검찰이 기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런 검찰의 기획수사, 표적수사 또는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검찰이 계속 수사를 옥죄해 온다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방식의 검찰 수사라고 얘기한다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부분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기소를 전제로 해서 계속 그런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싸움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요. 벌어진 다음에 공격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건설 현장에서의 민주노총 파업 여파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 개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행복주택 건설 공사도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하자 민주노총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행복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내년 5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측이 장비 사용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점은 쓰달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레미콘이 거의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 신설공사도 파업 여파로 78일 동안 공사가 중단되며 개교까지 미뤄졌습니다. 약자를 볼모로 삼아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창원과 부산 현장을 점검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장비 사용 강요, 금품 강요, 공사방해 모두 불법입니다. 정당한 권익 개선을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민주노총 측도 이에 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본질을 왜곡한 채 노조를 불법 단체로 몰아간다며 반발했습니다. 현장이 너무 불합리해서 저속하고 현장에 우리 일 좀 시켜달라면은 협박이라고 깡패라고. 국토부는 전단팀을 구성해 관급 공사 현장의 노조 불법 행위부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 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수백 채를 보유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신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배후라는 의혹은 인정하십니까? 세입자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 양천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갑자기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본인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만 빌려주는 가짜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 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입니다. 또 경찰은 다수의 빌라왕 사건에 신 씨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코로나 신약 개발 사업 부당 승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식약처 등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식약처가 4천억 원이 넘는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비용 지원 과정에서 일부 기업을 부당하게 선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코로나19 신약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만든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업계를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 식약처 등 9곳을 압수수색하고 지원 과정에서 업체들이 부당하게 선정됐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선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 식약계의 특수부라고 불립니다.
정부가 2년 동안 업체들의 임상시험에 지원한 비용은 4,127억 원에 달합니다. 14개 업체 중 신약 개발에 성공한 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셀트리온 2곳뿐입니다.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지난 정권의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감사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순덩이 같은 인생아 미스터 트롯 시즌2 사랑의 누나 한 번만 안아줘요 그 누구 사랑하고 있을까 눈빛 정렬의 사나이 오빠 살아있다 사랑했던 그 여자 불러봅니다 흥부자 우리가 흥부자. 예, 보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팀 미션이 시작돼서 참가자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고 미스트롯2의 열기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무대가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방송에서는 이제 온라인 응원 네. 1주차 투표 결과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171만 표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많은 응원 투표가 나왔고요. 그 장구의 신이라는 이제 박서진 씨가 워낙 팬덤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귀여운 아이죠. 황민호 씨가 이제 예선 서원을 차지하면서 또 2위를 차지했고 3위가 이제 박지현 씨 대학부에서 예선 진을 차지했던 박지현 씨가 차지했고요. 4위가 또 안성훈 씨가 또 미스터 트롯 1에도 이제 참가를 했었고 굉장히 또 노래를 잘하잖아요. 예. 그래서 4위로 안성훈 씨가 또 뛰어오른 게 굉장히 또 눈이 띕니다. 그리고 5위는 또 그 김용필 씨, 우리 용필이 오빠가 또 5위를 차지해서 다음 주 결과는 또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계속 진행될지 그것도 좀 굉장히 궁금한 시점입니다. 이 투표는 계속 쭉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선 결과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팀 미션 무대에서 우승부 정열의 라틴 트롯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나온다. 코스가 남달라, 코스가. 오, 뭐야? 우리는 무대 체질. 무대 체질. 우승부. 가자! 아가씨! 잠깐만!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눈빛 정열의 사나이. 내 사랑, 내 여신 영원토록 지켜줄게. 그래, 그래, 그래. 나 아직 살아있어. 눈빛 정열의 사나이. 눈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살아있다. 네, 무대를 보셨는데 우승부가 사실 예심 때는 단 2명만 이제 오라트를 받아서 좀 네. 성적이 다소 부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는 오라트를 다 받았어요. 아마 정말 절치부심했을 겁니다. 이렇게 아마 뭐 몇 뼈를 갈아넣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팀전은 굉장히 좀 화려하고 이제 무대를 뭐 군무도 꾸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또 진혜성 씨가 원래 이런 트로트를 하시는 분들은 나무처럼 무대에서 그러니까요. 뿌리가 깊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지 않는데 이렇게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또 집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보기 흐뭇하고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 곡이 어떻게 네. 보면은 굉장히 라틴 느낌이 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콜라보 형식인데 뭐 오빠 살아있다도 약간 세뇨리따 느낌이 약간 들리기도 그쵸, 그쵸. 하는. 네. 자, 이런 콜라보 형식의 트로트 무대에도 굉장히 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점 이게 트로트가 뭐 발라드 트로트 있고 이번에 뭐 그 그러니까요. 발레 트롯이라는 네. 뭐 새로운 장르도 개척이 됐지만 예. 다른 장르들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좀 무대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이제 현역 미스터 트롯 1할 때 현역부를 좀 연상을 시키는데요. 조금 좀 세련돼지면서 더 약간 트로트가 좀 더 세계화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화려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아이돌부 역시 또 다른 올하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경연팀은 비주얼이 아주 훌륭한 참가자들이 모인 부서죠. 멋져. 비주얼 좋다. 와, 진짜 잘생겼다. 아, 진짜 아이돌 같다. 박수는 뭐야? 우리는 보약 같은 아이돌. 후회야. 겨울에 저래면 배탈 나. 아니, 쟤네 왜 이렇게 셔츠를 안 입어? 이렇게 바람이 서글피부는 날에는 잘해. 이렇게 모아가는 익어가는 날에도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또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나온다.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구 사랑하고 있을까 지금은 어느 하늘 아래서 그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까. 네, 아이돌부 역시 이제 비주얼만큼이나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아이돌 활동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칼군무라든지 이런 노래, 뭐 무대 구성 굉장히 돋보였어요. 네, 그 정말 좀 이런 일일 주연극 이렇게 주연 예. 배우 얼굴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뭐 업텐션이나 지금 현재 레인즈 같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배우 예. 공연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미 트로트를 많이 이제 경험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뭐 망돌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돌들도 트로트에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트로트가 그냥 단순히 이제 어른들의 장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돌들도 계속 계속 도전하고 네. 계속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점점 트로트가 이렇게 점점 젊어지고 점점 이제 어려지고 그런 정말 K-트롯의 세계가 좀 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즈 트로트라는 생소한 장르의 무대들을 도전한 네. 직장인부의 무대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직장부 오라트 받고 회식 가자. 렛츠 댄스. 지금 뭐 직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곤혹스럽다고 들었습니다. 선택은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예. 오늘 결과가 잘 나오면은 네. 일단 바로 그만둘 수는 있겠는데 최대한 12월까지는 하게 해달라고. 본인이 다니는 방송사가 아니고 다른 채널에 와서 지금 오디션을 보고 있거든요. 성적이 안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면 안 나와도 돌아가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말할 것 같은 기분 세 박자 네 박자 흔들려봐 사랑하고 싶어 너 Ladies, welcome to Mr. Trot 2. 사랑해 I love you. 사랑해 예, 네. MBN 앵커 출신인데 김용필 씨 12월까지는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1월이니까 그만뒀겠죠 이제는. 그렇죠. 저희 그 아까도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정말 사활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러니까요. 도전했기 때문에 직장부가 다른 뭐 모두들 다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또 직장부가 굉장히 또 세련된 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는 부서가 있었냐. 뭐 용필 씨
우리 용필 오빠의 그 실력은 알았지만 또 마커스 강의 중저음이 굉장히 돋보여서 또 초반엔 아카펠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편곡도 돋보였고 저희가 또 미스터 트롯이 또 편곡의 황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좀 새로운 무대, 색다른 무대를 보여줘서 좀 이제 관객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성인 뺨치는 실력으로 주목받으면서 발랄하고 깜찍한 매력을 마음껏 뽐낸 유소년부 무대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유소년부 5명은 안동, 울산 이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연습하기 쉽지 않았답니다.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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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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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업 끝났다 놀러 가자 부자 부자 부자가 왔어요 한 번뿐인 인생길에 얼다갑시다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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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자 한 번뿐인 네, 유소년부 역시 너무 깜찍했는데 박성훈, 송도현 군 단 2명만 합격의 기쁨을 누렸어요.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정말 귀염 뽀짝이라는 게 딱 어울리는 그런 무대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유소년들은 이제 다음 무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긴 무대잖아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게 좀 그 3개월 이상 되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고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좀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그 친구들은 또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런 판단을 내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물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2차 1대1 데스매치도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덤 펍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도 하는 곳으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행 중인데요. 이런 홀덤 펍을 가장해 100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장 수익금은 폭력 조직의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술집 탁자에서 카드 게임을 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이 현장을 포위합니다. 폭력조 직원인 30대 A씨 등 2명은 지난해 4월부터 부산의 한 홀덤펍을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합법적인 홀덤펍이지만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면 불법입니다. A씨 일당은 100억 원대 판돈 가운데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15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의 수익금이 폭력조직 2곳의 운영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홀덤펍은 전국에 5천 곳이 상업 중입니다. 은밀한 방식으로 환전을 하는 곳이 늘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나 환전하는 그 자체를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경찰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폭력조 직원 2명과 도박 참가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얼핏 보면 참 아름다워 보이죠? 작은 섬마을에 남겨진 한 폐교의 출입문입니다. 요즘 도심과 떨어진 곳으로 가면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들이 참 많은데요. 전남 신안에 있는 한 폐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신안군 안좌초등학교 자라분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뜻밖의 모습과 마주쳤습니다. 마치 반갑게 손님을 맞아주는 것처럼 출입문에 늘어진 담쟁이 넝쿨이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남매가 도시로 전학을 가면서 지난 2020년 봄에 이 학교는 문을 닫았는데요. 신안군은 이 폐교를 섬살이 교육 전문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남매가 결국 마지막 재학생이 된 셈인데 폐교의 학생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마지막 재학생 두 어린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실 뒤편 게시판에는 남매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들과 함께 직접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고요. 꾹꾹 눌러 쓴 글씨로 각각 미용사와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장래 희망도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줄어들고 지역 인구도 감소하면서 이렇게 문을 닫는 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는 이 폐교들을 어떻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역 주민에게 많은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이었던 만큼 폐교도 값진 공간으로 다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비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낮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의 폭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계신 분들은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100mm가 넘는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나 강원 영동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추위는 쉬어갑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0도, 대전 14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내내 비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날이 점차 추워지면서 다음 주에는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